전 이번에 아름다운 가족 버지니아 사티어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읽으면 책이 쉬운데 정말 따뜻하고 우리 가족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 가족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라고 하면서 내 가족이 어떤지 한번 떠올리게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어떤지 대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당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이제 가족을 좋아하고 신뢰하며 반대로 가족 구성원 동안 당신을 신뢰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란 거에 대해서 재미있고 즐겁다고 느끼시나요? 네, 원제는 The New People Mak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람을 이제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공장, 제작. 이 가정의 설계자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부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정말 막중하더라고요. 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학교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 두 명인데 단 두 명이서 어떤 임무냐? 아기를 낳았어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너 언제 사람 될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부모님들의 그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지금 사람이 되어서 재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학교에 뭐 이사도 있고 교장도 있고 담임 선생님 있고 수의 선생님도 있는데 이 두 명이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퇴근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늘 근무를 해야 해요. 근데 이 아이를 뭐 잘 키우고 해도 휴일도 없고요, 방학도 없고, 노동조합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고, 승진도 없고요, 봉근 인상도 없습니다.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티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사티어도 이 책을 좀 쉽게 쓴 이유가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거네? 읽을 수 없어. 이런 좀 저항이 올라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써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생겼을 때 많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 안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 생기면 자동차에 경고등 올라왔을 때처럼 행동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에 이제 경고등이 다 올라왔는데 사실 이렇게 다 켜지면 안 돼요. 다 켜지면 위험하신 거예요. 자, 저희는 경고등 이제 딱 하나만 켜줘도 운전하던 거 딱 멈추고 내려서 조사하고 관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나? 아니구나. 전문가를 불러야겠구나. 판단을 하잖아요. 고칠 수 있는 선생님 계실까요? 없으셔서 이때는 불러야 돼요, 전문가를. 근데 문제는 이 문제 가정의 가족들은 경고는 다 뜨고 자동차도 고장 났는데 그냥 계속 엑셀 받으면서 운전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차 고장났을 때처럼 멈추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못하면 전문가 불러서 고쳐라 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사실은 이 첫 번째 단추인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의뢰 들어와서 학생들 이제 하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막 좀 치료하시라고 꼬드길 때 그 문제 있는 걸 인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잘 하면은 그 다음 단계들은 치료하러 정말 잘 오세요. 그래서 이 사티어도 이 무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하할 일인지 모른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가정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이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규칙, 그리고 사회화의 유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질문으로는 이 가족 설계를 방해하는 요인과 해법은 무엇인가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광고를 하자면 제가 유튜브를 조금 정서적 97MHz라고 이름을 해봤어요. 네, 이게 내 정서의 주파수 잘 맞춰보자 라는 뜻인데 이번에는 우리 가족 이거에 맞춰보자. 문제와 해법이 무엇인지 잘 맞춰보자 이런 뜻입니다. 잘 맞춰볼 수 있기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몸으로 가정 분위기를 막 느껴요. 저희가 또 뭐 학교 끝나고 일 끝나고 딱 집 문 열었어요. 근데 싸늘하다. 공기가 무겁다. 뭐지? 했는데 평소라면 민지 왔어? 해주시는 엄마가 왔어? 이거 뭔가 싸움이 있었다.
몸으로 다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시잖아요. 공기 무거운 게 다 느껴지고. 두 번째로는 이 사티어는 자기 가치감을 소치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내 소치 비었어. 근데 자기 가치감이 지금 없어. 나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없으면 자신의 감정 문제를 다른 가족에게 투사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던지는 것이죠. 그럴수록 자기 가치감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균형을 잃은 채 설정된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으로 느끼는 가정 분위기입니다. 자, 사티어도 이제 실제로 그 문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 집을 느껴보았어요. 근데 그 문제 가정의 분위기는 그냥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느껴졌다고 해요. 어떻게 느껴지냐? 굉장히 얼어붙은 것처럼 공기가 막 차갑고, 신체 공감을 하면서 정말 이제 막 위장이 메스꺼워지고 자신의 신체가 막 등과 어깨, 머리가 막 통증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티어가 내가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떨까 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치료하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도 그 통증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정의 구성원들을 조사하고 문제 가족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가족 구성원들 중에 신체적인 질병이랑 증상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보니까 이런 문제나 이런 감정이 이제 막 딱 경험을 하면은 저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방어하고 그냥 못 알아채고 넘기잖아요. 근데 이 몸이 정직하게 다 그거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몸이 이제 신체적 반응들로 하고 있었고, 자신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몸이 다 나타내고 있었던 거지. 이 아이도 지금 부모님이 뒤에서 엄청 싸우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은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가 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저희가 다 아기가 되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기가 되어서 몸으로 이제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딱 태어났는데 이제 초보 부부여서 애가 움직이다 다칠까봐 막 꽁꽁 싸매놨어요. 이렇게 담요로. 어떻게. 그럼 나 아기인데, 난 내 몸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너무 꽉 쪼여져 있어가지고 몸이 아프고, 또 아기들 움직이지 못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잖아. 등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서 막 울면은, 그때, 왜 그러지? 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어루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아기가, 나를 되게 막 강하기도 하지만 부드럽고 나를 만져주네, 사랑을 주네, 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지. 자, 어느 날은, 이제 평소에는 막 엄마랑 아빠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둥기둥기 잘 안아주는데, 오늘은 좀 안아준 게 좀 시원찮아. 싫어서. 이게 좀 평소랑 다른데? 뭐지? 지금 다른 일에 열중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시장박미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흔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나 기분이 나빠. 나 울어야겠어. 나에게 부착해줘야겠어. 이렇게 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접촉, 손, 이런 품 이런 걸 다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어느 날은 어머니 아버지가 모습이 변했어요. 어떤 세미나인데 혹시 저희 북클럽에 왔다 가셨나? 변하셨네? 평소라면 위에서 나 이렇게 쳐다보고 막 강하게 나를 만졌었는데 오늘은 나랑 눈높이를 맞추어주고 손길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나를 대해주니까 내 몸이 훨씬 편안해, 나아졌네, 감정도 편안해, 이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느끼고 싶습니다. 몸으로 느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투사적 자기가치감의 소지입니다. 자, 이 가족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그런 자기가치감을 말로 잘 표현을 못하니까 사티어는 이 솥을 예시로 들어주었어요. 자, 여러분한테 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솥이 자기 가치나 자아 존중감, 즉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느낌이에요. 얼마나 차져 있어요 했을 때 가득 차 있던지 텅 비어 있던지 깨어져 있던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솥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어떤 이제 가족 구성원은 오늘 내 솥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나 오늘 의기양양하고 나 자신 사랑하고 존중감 넘치고 육체적 정신적 힘이 넘친다는 것이죠. 막 지식도 많고 이제 자신 안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이 많으면 가족 구성원에게도 그렇게 줄 수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근데 어떤 구성원은 내 솥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별로 이 가족에게서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가치가 낮다는 것은 나의 문제, 감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죠. 내가 해결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 이때 가족에서 가장 힘이 없는 것이 자녀일 수 있어서 자녀들이 종종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문제를 투사를 하는데, 자, 어떤 어머니와 어머니가 자신의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솥이 비어 있으면 이 문제를 아이에게 투사를 해요. 아이에게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던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엄마와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부터 아이도 그 솥이 비어지는 것이고, 내 솥이 비어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죠. 이 굴레가 계속 굴러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해법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아이한테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어라라고 해요. 그래서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라. 자,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럼 아기 침대에 가서 그냥 한 사람씩 말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있는 그대로 말해줘라 해요. 이제 막 정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아기를 이제 사랑스럽게 껴안으면서 아빠랑 엄마가 방금 싸움을 했단다. 그래서 나는 너 데리고 외갓집 갈 거야.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너 데리고 갈 거야. 엄마 속이 급하잖아. 엄마 속이 급해서 오늘 아빠한테 잔소리 좀 많이 퍼부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아빠도 이제 아이한테 가서 이제 안고 바라보면서 엄마랑 아빠가 방금 싸움 끝냈어. 근데 의견 맞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이성 잃고 싸워. 우린 이런 존재야. 근데 아빠는 오늘 밤 집에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싸운 것이 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야 라는 이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엄마 아빠가 싸웠구나, 엄마가 나를 외갓집으로 데려가구나 이제 했을 때, 또 엄마 아빠가 또 싸우면 엄마 아빠 싸우시나 하고 고롱고롱 잘 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잠시만, 엄마가 갑자기 나를 왜 데리고 아빠랑 떨어지지? 혹시 나 때문에 싸웠나? 그럼 나는 어디서 보호받지? 막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막 불안 막 올라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신의 감정, 문제 이런 걸 그냥 필요를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들 스스로도 설명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소통이 하나의 거대한 우산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덮어주기도 하고 소태의 수준을 변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한아 교수님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경계선 환자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공격적이고 가진 게 없어서 티키타카가 안 되는데, 의사소통을 잘 하면은 나의 자기가치감인 솥도 채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4개가 있습니다. 이제 회유, 비난, 계산, 그리고 혼란이 있는데, 이 4개 모두는 이중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그래 너 맘대로 해봐 했을 때 진짜 맘대로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해가지고서 맘대로 했다가 너 그럴 거면 밖에 나가서 살아 이렇게 소리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숙제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서 숙제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 그럴 거면 너 맘대로 해 이렇게 딱 하랬어요. 근데 말은 긍정이지만 표정은 너 진짜 맘대로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순수해가지고서 아싸 숙제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서 진짜 바로 불 끄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딱 불 켜시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맘대로 하라며. 네. 그럴 거면 너 맘대로 밖에 나가잖아. 이중 메시지 아시겠죠? 저의 표정과 말이 달라요. 이중이에요. 나의 몸, 내면, 정신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있어요. 회유형이에요. 회유형은 딱 어떤 것이냐? 아청꾼이에요. 미리 막 샤바샤바하고 모든 걸 맞춰줌으로써 상대방이 화를 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로는 동의를 해요. 너가 원하는 건 나 다 좋아. 너가 원하는 건 다 해. 나도 좋아. 하지만
몸으로는 굉장히 지금 굽신굽신거리는 것이잖아요. 몸으로는 내가 진짜 좋아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력한 존재야. 난 희생양이야. 것이고 내면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너 없이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라는 이중 메시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형은 이제 약간 독재자처럼 굉장히 강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강해 라고 느끼는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말로 말해요. 당신은 무슨 일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저 모양 저 꼴인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어떻게 이런 말. 내가 들었던 거. 그래서 말은 이렇게 막 반대를 하는데 몸은 책망을 해요. 내가 여기서 대장이야. 하지만 내면으로는 나는 외롭고 실패했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형이에요. 계산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논리적이에요. 맞는 말만 하고 굉장히 긴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초등학생, 남학생 있는데 너무 심해요. 반에서 선생님 막 손톱으로 다 긁어가지고 선생님 막 여기 다 찢기고 막 선생님 발로 차고 애들한테 의자 집어 던지고 하는데 아버님이 치료하려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전화 오고 난리 나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해서 아버님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아이도 편해져요 라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근데 선생님 요즘 뭐 병원에서 기록을 받으면 F90이랑 F99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 군대 갈 때랑 나중에 사회생활 때 문제 되지가 않겠습니까?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F90이 뭔데? F99가 뭔데요, 아버님? 하는데 저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굉장히 뭐 논리성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다 배제하고 회의하듯이 말하시지?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형은 딱 그냥 컴퓨터처럼 딱 계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몸도 굉장히 냉정해요. 침착하고 몸이랑 머리가 따로따로 나와요. 근데 내면으로는 사실 그게 장황하게 내놓는 그 말들이 나는 상처받기 쉬워요. 그거를 상처받기 싫으니까 막 반박할 수 없도록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혼란형입니다. 혼란형은 어떤 것이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균형을 잃었어요. 무엇이냐? 자, 우리 가족 얘기할 거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우리 저번에 거기 놀러 갔을 때 너무 좋지 않았어? 하면서 완전 주제에 어긋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왜 따로 놀고 있냐? 문제는 여기 있고 가족은 여기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초점을 해요. 그래서 말은 완전 갈려놓는 것하고 몸은 각도가 있듯이 다른 곳에 있어요. 정신이 다른 곳, 눈이 다른 곳, 주제가 다른 곳. 내면은 사실은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아들의 방이 너무 어질러가지고서 이제 아버지가 좀 주의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의를 줘야 하는데 혜영은 오히려 굽신거리면서 어머 우리 아들 너무 안 됐구나.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조금만 안 그래? 하면서 아청곡처럼 이제 두는 것이고 그냥 비난형은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이 바보 얼간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형은 아들, 우리 가정의 능률을 내가 검토해봤단다? 띠리띠리. 네가 있는 곳에서 능률이 저하되었다? 띠리띠리. 너 여기에 할 말 있니?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해? 이런 것이고 혼란형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들. 나는 그냥 집 한 바퀴 돌아봤을 뿐이고 자기 전에 엄마한테 인사나 하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것이 해법일까 했을 때 바로 수평형입니다. 수평형 의사소통. 딱 그냥 아들 네 방이 엉망이구나. 넌 어제부터 침대 정리를 안 했어. 그럼 우리 같이 가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같이 보자꾸나 라고 하는 거죠. 보셨듯 이 수평적 의사소통은 전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4가지 유형들은 몸 따로, 생각 따로, 감정 따로, 내면 따로따로 놀았었잖아요. 근데 수평은 똑같아요. 몸, 생각, 감정 전체적으로 하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 규칙을 잘 설정해야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규칙 잘 지켜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규칙은 어떨까? 우리 가족의 규칙이 공개적이고 인간적이고 최신의 것들인가? 그게 아니라 비공개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낡은 것인가? 자,
하셨을 때 만약 우리 집의 규칙이 이 후자 비공개적이고에 해당하신다면 할 일이 생기셨습니다. 규칙을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네. 자, 규칙이란 행동, 행위, 방법 이런 정도는 위해서 확립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하고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야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규칙을 잘 지키고 학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송지민 교수님 그 강의에서도 아버지가 이런 한계 설정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가 ADHD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저희가 너무 많은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인 규칙을 못 지켜요. 못 따라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전화를 드리면 애가 하기 싫다는데 왜 시켜야 돼요?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야지 애들도 안정감을 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해도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규칙을 만드는지, 가족권 내에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만드는지 아니면 다 같이 이제 조율을 하고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 타당하게 이제 내려온 것인지, 그리고 이 규칙이 무슨 일을 하고 깨워지면 이 깨워졌을 때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굉장히 첨예하게 사실 설정을 하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이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앉아서 우리의 규칙이 무엇인지 서기를 한 명 정해서 그냥 종이에 다 쓰도록 해요. 그냥 어떤 규칙이 나오든 비판하지 않고 긍정부정 따지도 않고 다 써내려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이 가족들이 똑같이 이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규칙을 써내려가다 보면 우리 집에 이런 규칙도 있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통금 시간 10시야.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10시까지 밖에서 놀다가 10시에 엉덩이를 떼는 게 규칙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머니 입장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게 규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 맞춰야 돼요. 여기서 삐걱거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정리를 하였으면 어느 것이 최신의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인지 발견을 해야 하는데, 이 양육적인 가정에서는 규칙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최신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그 생활 주기에는 1부, 2부, 3부가 있어요. 1부에는 우리가 아기에서 청년, 2부에는 성인기, 3부에는 장년기인데, 자, 아기일 때, 유치원생일 때 용돈 10,000원 큰 것이에요. 정말 큰 돈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인데 한 달에 용돈이 10,000원이다? 안 돼요, 이거.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으려고 하는데 마라탕 한 그릇 먹으면 10,000원 넘어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규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일생에 따라 아기일 때, 청소년일 때, 성인기일 때, 장년기일 때 그 시간과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규칙도 그때그때 맞춰서 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용돈을 조금 더 올려줄게, 대신 너도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으면 마지막으로 정해진 규칙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지 물어보고, 이러한 규칙이 가족의 구조와 그 실제적인 기능 부분을 해줘요. 만약에 규칙이 인간적이고 최신의 것이라면 가족의 상호작용도 잘 될 것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용돈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보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학생분들. 근데 나 고등학생인데 용돈이 막 10,000원이고 나 성인인데 통금이 막 5시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상호작용 규칙이 이상하면 상호작용도 안 하고 싶어지고 이상하게 소통하게 돼. 이게 바로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버지니아 사티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게 책을 써줬는데 그만큼 이 문제를 인식하는 공동은 정말 힘들어요. 사실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사티어도 인정을 해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근데 서로 비난하는 고통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고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뭔가 위험해지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잘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문제 가족인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인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닫힌형 체계와 열린형 체계가 있어요. 닫힌형 체계는 아무래도 조금 폐쇄적이어서 안 좋은 거죠. 이 닫힌형 체계의 가족은 자아 존중과 나의 자기 가치관 낮아요. 의사소통이 간접적이에요. 너 맘대로 해 이렇게 간접적이고 불명하고 불특정하고 부적당하고 성장은 방해받고 의사소통 유형은 이 네 가지 부정적 유형입니다. 규칙은 당연히 시대에 뒤떨어지고요. 결과도 우연적이고 부적절합니다. 반면에 열린형 체계는 자기 가치관 소치 높아요. 의사소통 직접적이고 성장 촉진되고 의사소통 유형 수평적입니다. 규칙도 공개적, 최신의 것, 인간적이며 결과도 현실성과 관련 있고 적절하고 건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형 체계와 닫힌형 체계의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가족은 어떤 체계에 지금 몸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의 가정을 설계할 때는 이 체계 중에서 열린형 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